제목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라고 잡았고요. 이제 장자에 나오는 개념 가운데 북명과 천지 이야기를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장자 이야기를 번역을 저도 그냥 조금씩 해놓고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폴폴 날아다니는 티끌들. 온갖 살아가는 것들은 들이쉬고 내쉬며 생기는 것이지. 저 아득한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그건 정말 제 본디 빛깔일까? 그저 멀고 아득하여 그렇게 보이는 걸까? 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그렇게 보일 테지. 어느 부분인지는 아시겠나요? 근대 과학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척도일 것이다. 고대인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잴 수 있다. 길이와 무게, 부피까지. 그것뿐인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소립자보다 작은 것의 크기도 재며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우주를 재기도 한다. 헤아릴 수 없음이란 우리에게는 영 낯선 대상에 불과하다. 숫자로 표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따라서 무한이는 없다. 무한조차도 뚝딱 계산해버리니 말이다. 이런 근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인의 상투적인 표현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고대인들은 고작 숫자 3을 충분한 숫자라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공자도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고 말했다. 셋이란 종종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충분하다 혹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삼척동자란 충분히 자란 아이라는 뜻이며 삼천이란 까마득한 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까마득함, 전통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그쵸? 뭐 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 뭐 심리가 한 4kg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이게 그거는 이제 대충 얘기 얘기지 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단위로 환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맥락은 지금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뒤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장자를 읽을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척도를 상상하고 크기를 상상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오늘날은 정말 모든 것들을 크기를 잴 수 있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되게 소박한 숫자, 소박한 어떠한 세계 속에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삼천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리였을 테다. 태반의 사람은 삼천리는커녕 수백 리도 못 가보았을 것이다. 십리도 못 가고 발병나기는커녕 십리를 벗어나 먼 길을 떠날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을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막 그런 표현들 옛날 문학 같은 데 보면 보이죠. 뭐 제 너머라든가 고개 너머 저기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상상력들. 헌데 장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성박 들판으로 나갔다 돌아온다면 새끼 식량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백리길을 가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을 새워 곡식을 찧어가며 식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리길을 가려면 장자는 말한다. 석 달간 양식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석 달이라고 하는 석도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석 달이지 석 달간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석 달간 모아둘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단 말인가? 태반은 썩어버릴 것이고 태반은 상할 것이다. 석 달 양식을 다 모았다 한들 그것을 지고 가는 것도 일이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았어요. 석 달 양식을 석 달, 이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는데 석 달에 걸린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석 달 동안 양식을 마련한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강남 번역은 이제 석 달 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석 달간. 근데 이제 보통 원문을 보면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이 조금 가깝긴 합니다.
근데 여튼 석 달간 간다고 번역이 돼 있어서 석 달간 가는 양을 제가 재어보았더니 한 끼 한 70g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200g입니다. 쌀만 그냥 쌀만 순수하게 쌀만 하면 그러면 한 20kg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석 달간 가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여기는 물론 다른 게 다 빠졌죠. 조리 도구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가면서 모든 게 다 빠진 거예요. 천리길을 간다고 할 때 이거를 가능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어찌됐건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으느라 계절마저 바뀌고 말겠죠. 천리길을 간다며 석 달간 양식을 모으는 자를 보면 옛사람은 무엇라 생각했을까? 터무니없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혀를 끌끌 찼을 것이다. 바로 장자가 그런 인물이다. 그의 친구 해씨는 그를 보며 늘 걱정이 많았다. 영 쓸모없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장자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독특함을 이해하려면 근대인의 도구를 버리고 잠깐 해씨의 시선에서 장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너무도 쉬이 척도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자가 첫머리에서 북쪽 깊은 바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쉬이 북방의 차가운 해변을 상상해 버린다. 그러나 고대 중국인들에게 북쪽 바다는 얼마나 막막한 곳이었을까. 그들은 네모난 땅 한가운데 살고 있다 생각했다. 이들에게 바다란 세계가 끝나는 이 편 넘어 아득한 저편을 한데 아우르는 말이었다. 그저 아득하고 먼 곳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땅이라는 상투적인 말처럼 바다, 특히 북쪽 바다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가 동쪽, 남쪽에 가깝죠. 동남쪽. 북쪽은 땅. 북쪽은 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북쪽 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너무 쉽게 그냥 딱 물리적인 공간에서 딱 상상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하는 궁금증, 약간 호기심, 때로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나오는 코웃음 같은 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물고기가 있단다. 지구상 가장 커다란 포유류 고래를 상상하지는 말자. 깊이를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심해에 사는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무엇이다. 물속에 사니 물고기라고 생각하나 그 정체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음. 원문에 보면 이 부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부지, 기, 천리야. 그게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여기도 몇 천리가 나와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장자 맨 앞에 나오는 곤이나 붕을 세는 단위가 몇 천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천리 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음. 장자가 그의 글을 열며 이 표현을 거듭해서 말한 이유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물고기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우화에 불과하다. 실상 중요한 것은 뭔가가 있다는 점이다. 헤아릴 수 없는 뭔가가. 장자는 이 녀석을 저 깊은 심해에서 꺼내어 하늘 높이 던져 올린다. 바다를 출렁이며 솟구쳐 날아오른다. 9만 리 창천으로. 구름처럼 보이는 저것, 커다란 새도 크기를 잴 수 없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어떤 척도이든 소용없다. 이 척도라는 표현을 뒤에 이제 제가 쓰지 않은 글에도 이야기할 텐데 척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무언가를 잰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입맛에 맞게 다루어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뒤에 나면 이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곱자가 있습니다. 직각자. 그 몇 번 읽었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들은 이 직각자를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떤 척도이든 소용없다. 압도적인 크기와 높이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 새는 이 땅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아득한 북쪽에서 아득한 남쪽, 하늘 못으로. 그러니까 천지라는 표현이 장자에서 첫 이야기에서 나왔죠. 북명에서 천지까지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것은 물론
컴컴한 심해에서 까마득한 하늘까지. 이렇게 장자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이렇게 장자는 커다란 공간을 스케치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압도적인 넓이와 압도적인 깊이와 높이. 대관절 이런 이야기를 첫머리에 꺼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장자를 읽을 때 이게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크다는 뜻은 알 수 없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일단 여기 장자 첫머리에서는요.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크고 작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약간 이게 치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뱁새와 매미의 비유는 이제 이게 어떤 책에서는 뭐 메추라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작은 비둘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냥 뱁새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뱁새 하면 작은 새로 이야기를 하니까 까짓거 참새라고 해도 돼요. 어느 책엔 또 매미와 쓰르람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막 저는 매미와 쓰르람이 구별을 못합니다. 한때 궁금해가지고 이게 잡 얘기인데 한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쓰르남이랑 매미랑 뭐가 달라? 그 뭐 볼 수는 없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조금 다른데 그게 굳이 그렇게 다르다고 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매미는 맴매 물고 쓰르나미는 쓱쓱 문다고 하는 게 차이가 있을 테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뱁새와 매미의 비유는 정확히 장자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관절 그렇게 까마득한 이야기를 해서 무엇하느냐고. 설사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나무 저 나무로 오가며 살아가기에도 바쁜 삶인데. 여기 이제 우화가 있죠. 여기 보면 나는 좀 힘 바짝 내어갖고 요 나무에서 저 나무 호로록 날아가다가 가끔은 실패하고 땅에 그냥 호독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근데 저새는 뭘 저렇게 어디 저렇게 날아가는? 맞아요. 장자의 말은 매몰차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짜잘한 삶은 커다란 삶을 알 수 없으며 짜잘한 삶도 커다란 삶을 알 수 없다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지, 불급, 대지, 소년, 불급, 대년. 이 급이라고 하는 거는 미치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급자를 그냥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로 번역을 그냥 했는데 이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달하다? 네, 원래는 급자는 이제 닿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결국 뱁새와 매미는 결코 장자와 화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어찌 매미가 봄과 가을을 알 수 있을까? 나오죠. 그 아침에 피는 버섯은 그 조균이라고 하는 원문에 있습니다. 얘는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조균. 예. 아침 버섯이란 뜻이 나와요. 조균이라고. 얘는 이름으로 쓰면 좋겠다. 이름을 쓰면 좋아요. 조균? 좀 그 성격 캐릭터가 장자 같은데 이런 거 많이 길어 올려야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매미한테 봄과 가을을 얘기도 모를 거라고. 그렇긴 하죠. 이제 저희 집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매미가 울어요. 여름이 되면. 근데 매미한테 얘기해줘도 모르겠죠. 매미야, 이 나무에는 꽃이 핀단다. 벚나무거든요. 그럼 매미가 알겠어요, 그 나무를? 모르죠. 뭐 매미야, 이 나무에 그 푸른 잎들이 다 떨어질 때가 있단다 해도 얘가 알겠냐고. 모르잖아요.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매미 입장 생각하면 상상의 이게 아니죠. 상상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 매미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건 요것뿐이었는데. 자, 뱁새와 매미에게 장자의 말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의미 없는 말의 뭉텅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화해할 수 없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골머리가 있어요. 실마리를 찾자. 다행인 것은 장자가 존재로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 개인의 존재. 네, 존재성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존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매미한테 예를 들면 그거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야 매미야 기다려봐. 우리 같이 겨울을 맞아보자. 이거는 말도 안 될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매미한테 내가 매미예요. 근데 매미한테 야 매미야 기다려봐. 우리 같이 겨울을 맞아보자. 눈 내리는 거 한번 너랑 같이 보고 싶어.
되겠어요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매미에게 엄청난 폭력이기도 해요. 매미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근대 의학의 뭐 집합체로 매미를 살려놨어. 근데 추운 겨울에 그 영하에 눈 내리는 날에 매미를 갖다 놓으면 이 매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시련이지. 예. 예를 들면 개구리한테 야 우리 개구리야 우리 바다로 놀러 가자. 개구리 데리고 바다 놀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개구리 왕눈이는 바다에 가서 살아 돌아오더라고요. 그 상상력은 예.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존재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의 그냥 폭력성을 담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는 이 비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화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매미라고 하는 존재가 당연히 저 붕세를 모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우화는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맨 앞에 달아놓았던 푸르고 푸른 하늘은 본디 빛깔일까? 원문을 보면 천지창창 기 정색의 야 정색야 야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사자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악하다 할 때, 삿대다 할 때. 근데 이제 이 야자를 읽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본디 빛깔일까?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럴 땐 근대 과학의 지식이 도움이 된다. 하늘은 본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빛이 산란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하늘을 높이 올라가도 하늘색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장자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자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고 상상력을 되게 이렇게 풍부하게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잘 생각하면 하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부른 것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명칭. 그렇죠? 이거는 명칭인 것이고 하늘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장자는 세계 바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계는 늘 우리의 인식보다 더 크다. 이게 저는 소유의 편에 되게 중요한 출발점에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늘 우리의 인식보다 크다. 따라서 세계의 본 모습을 아는 날은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아무리 글쎄요 뭐 지식이 발달하고 아니야 그래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론 책에 나온 신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장자의 신인과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도가의 어떤 신인이 좀 다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식이 발달했고 2020년에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맞을 줄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다음 달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세계는 사실 우리 인식보다 항상 커요. 어떤 변화는 그리고 이제 장자에서 나올 때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어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게 장자에게서 세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전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일부를 자꾸 떼어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세계 그러는데 장자는 자꾸 일부로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약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자한테 이 알 수 없음의 어떤 세계성 뭐로 있냐면 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운명. 이 운명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장자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들. 그렇잖아요. 세계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보다 세계는 항상 크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사태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든. 제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과 반대대로 가요.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일어나요. 그거 비슷한 건가요? 네, 그래서 세계성? 뭐 반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항상 안 되죠. 네, 무계획이 비슷하게 기생충?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튼 근데 일단 이제 장자 특히 소유 안에서는 이 전체성의 문제를 좀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장자는 세계 바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게 요 세계와 뒤에 있는 세계가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세계는 늘 우리의 인식보다 더 크다. 따라서 세계의 본 모습을 아는 날은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늘 막막함으로 우리에게 육박해 온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흥미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영 다르게 보일 테지. 우리가 발을 디딘 땅은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티끌과 먼지가 폴폴 날아다니는 곳이다. 여기 보면 이제 원문을 보면 야마야, 지네야, 생물지, 이식, 상취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야마는 들야자에다가 말마자를 쓰는데 이건 아지랑이로 보통 풀어요. 들판에 말이 달리면 이렇게 폴폴폴 하니까. 지네는 다 티끌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아지랑이나 티끌들. 생물지, 이식, 상취야. 그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이 서로 숨을 내쉬는 곳이다. 이런저런 존재들이 뒤섞여 사는 삶의 현장. 장자는 여기서 저 까마득한 하늘, 컴컴한 심해를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나 그 거꾸로도 가능하다 말한다. 높은 하늘에서 보는 세계는 깊은 심해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중심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중심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보면 중심은 어느새 사라지기도 하는 것처럼